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은 위기 한가운데 있죠. 정치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실이 위기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부정선거론, 중국 선거 개입설, CIA 개입설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사실이 뭐고 의견이 뭔지 취재인지 창작인지 알 수 없는 기사와 뉴스들, 인터넷에 가득 떠돌고 있는 이 이야기들, 이 소음이 우리의 진실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얘기를 좀 인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진실을 믿을 때 그것이 정말 현실이라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다. 그래서 진실의 지위를 획득하는 사실. 이것을 상호주관적 현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라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상호주관적 현실이 나치와 파시즘을 불러왔었다고 합니다.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책임 그리고 파시즘을 막아내는 책임 누군가 해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 깨어있는 시민들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짊어져야 될 책임이 되었습니다. 이런 진실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뉴스토마토가 기획했습니다. 오후 5시 가장 뜨거운 뉴스를 가장 깊게 끝까지 파헤쳐보겠다. 그래서 이 진실의 위기를 끝장내겠다. 이런 뜻에서 끝장뉴스 기획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5시에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끝장뉴스의 첫 방송 2월 24일 월요일 오전 5시 오후 5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방송에 두 분 이 게스트를 모셨는데 박영식 뉴스 에디터, 시사 에디터님 그리고 황연실 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두 분이 오늘의 뉴스를 끝장내 주시는 건가요? 네. 다 발굴해드리겠습니다. 발굴 좋습니다. 발굴한다고 하셨으니까 박영식 에디터님께 먼저 네. 여쭤볼게요. 오늘 첫 번째 끝장낼 이슈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오늘 끝장 이슈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비명계 인사들 연이어 만나고 있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만났었고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도 만났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김부겸 전 총리와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제 가지게 되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질 예정이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만날 예정이어서 아무튼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는 이재명 대표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대표님께서 대표님의 힘든 이야기 또 저 힘들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 근데 지금 국민들이 제일 힘들고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시고 하니까 민주당이 그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대의명분 앞에 뭐 다른 사사로움,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건 뭐 자리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강연 같은 거 가면 정치인의 용기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자기 권한을 절제하는 게 되게 큰 용기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층이 바라는 일이지만 공동체에 도움되지 않으면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큰 용기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의를 위해서 손 내밀 줄 아는 용기도 되게 중요하다. 그건 상대 당한테도 마찬가지고 경쟁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오면서 진짜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공모하는 그 대의명분 앞에 모든 걸 다 미래로 나가고 힘 합쳐서 민주당이 승리를 만들어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사실 무도한 세력이라고 개헌 같은 단색 행위를 할 거라고는 봤는데 아무런 형식적 여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 벌일 거는 정말로 몰랐고 네. 더 놀라운 사실은 정치를 한다는 일종의 정치 집단 정당이 이런 헌정 파괴행위에 동조하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게 우리 사회에 이 소위 거부 세력이 준동한다는 저는 인터넷 카페 안에서 그들이 뭐 왕왕할 때는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이 현장 속으로 나와서 저렇게 정말 무리를 지을 줄은 몰랐고 또 그게 저런 구조가 될지도 몰랐고 저게 정치 세력이 결합할 거라는 건 더더욱 상상하기 어렵고 근데 그게 현실이 됐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정말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혼란도 혼란이지만 이 위기를 이겨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 그 속에 우리 박 의원께서 하실 일이 정말로 많을 겁니다. 자, 대표님 하실 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당이 힘을 합치고 통합해 나가야 그 다음 국민통합으로 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에 파시즘이 도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포와 우려가 커요. 그걸 차단해내는데 정말 민주당의 역할이 있고 대표님도 저도 민주당 그리고 당원 박 의원님 역할이 아주 많을 겁니다. 같이 손잡고 잘 당의 승리를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뻗치기 영상 클립 보셨는데요. 지난 21일이죠. 이재명 대표와 박용진 전 의원이 만났던 모습입니다. 예, 박 저게 대표님 이제- 어떻게 보셨어요? 저게 이제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난 거고요. 좀 저희가 한 몇 분간의 클립이긴 했습니다만 1시간 반 정도 만났었고 저게 이제 기자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정도의 화면이었으니까 저 이후에는 뭐 아마 더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 나누지 않았을까 싶고 일단 잠깐 나왔습니다만 뭐 힘든 상황인데 박용진 전 의원이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운을 떼니까 박용진 전 의원이 마음속에 이제 담아놨던 얘기들을 아무튼 술술 좀 풀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과정에서의 일들이 참 모진 기억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듭 이 박용진 전 의원이 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밝혔고 저 자리에서도 이미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거듭 밝혔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아무튼 이게 언론에서는 이제 그 키워드를 달 때, 그러니까 표현을 달 때 비명 행사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박용진 전 의원이 두 번의 경선에서 실패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민수 대변인이 마지막에 공천이 되면서 전략 공천 되면서 박용진 전 의원이 지역구를 잃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이 쌓아 있는 어떤 감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저 자리는 굉장히 어떤 포용과 통합과 화합을 상징하는 자리고 두 정치인이 만나서 당의 앞으로의 어떤 길을 또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하나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이 좀 좋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현장의 얘기를 또 뉴스토마토 취재 기자가 그 취재를 했거든요. 이 현장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박주영 기자님 혹시 나와 계세요? 네, 현재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아까 저희가 이제 박용진 전 의원을 이재명 대표가 만났던 그 영상 클립을 봤고요. 근데 오늘 또 이재명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하고 만찬을 한다고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7시 30분에 김부겸 전 총리와 만찬 회동에 나섭니다. 앞으로 2시간 반 정도 후면 두 사람이 만날 예정인데요. 두 사람은 이번 회동에서 당내 계파 갈등 봉합 문제와 당 정체성 논란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표가 당 정체성을 두고 중도 보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김부겸 전 총리가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 월권이라고 비판해 이번에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눌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김부겸 전 총리가 당 정체성을 두고 이재명 대표하고 논전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또 두 분이 만나는 상황이니 만찬에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난 21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전 의원도 만났었잖아요. 그때 1시간 반 정도 이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오찬겸으로 해서 이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났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의 당사자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에게 이 선거 과정에 있었던 일들로 여러 차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회동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박용진 전 의원에게 당내에서 큰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박용진 전 의원의 향후 역할을 두고 당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좀 내다봤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계승과 당내 통합과 국민 통합, 민주당 혁신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민주당의 혁신과 관련해선 세대 교체와 586 정치의 청산을 주민했다고 합니다. 아, 네. 이게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김부겸 전 총리 만찬도 그렇고요. 박용진 전 의원 만찬도 그렇고 당내 통합의 속도를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기에 앞서 지난 13일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났고요. 21일엔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한 템포 더 빠르게 당내 통합과 포용 행보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28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도 회동할 계획인데요. 김두관 전 의원과도 회동 일정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박주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다시 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광복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박용진 전 의원하고 일단 만나는 걸 아까 저희는 클립으로 봤는데 예. 또 언론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 전 의원의 경우에는 대선 시기에도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 뭐 나아가서 이제 반명계의 선봉장이라고 표현하는 언론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이제 대표 주자, 비명계 중에 대표 주자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당내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는 어떤 비호감 여론을 어떻게 하면 호감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는 숙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친명계 의원들이 워낙에 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당내 지지 기반은 탄탄한데 일부 이제 민주당원들 중에 혹시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당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포용하고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대선 주자로서 또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앞으로 지금 이제 3명째 만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광폭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포용하는 제스처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상당히 화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말이라도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박용진 전 의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언론들이 주목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뭐랄까요, 뭔가 좀 지도자성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보는 뭐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황 전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시의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전 의원에게 연락을 한 날짜가 15일인데 굉장히 빠르게 21일에 회동이 이루어졌거든요. 회동이 한 100분 정도 이어졌다고 하고, 화면도 아까 보셨겠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뭐 감정도 드러내고 이제 솔직 담백하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서로 이렇게 담담한 분위기에서 나눈 이 회동 안에서 이제 서로의 담합과 앞으로의 미래를 그렸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심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전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총선에서 이렇게 겪었던 일들이 굉장히 서운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박영식 에디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정활동 평가 하위 10%에 들어서 이제 득표 30% 감산을 받아서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경선을 치렀었고 결국에 이제 후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뭐 그 과거는 과거로 떨쳐내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이제 국가적인 위기에 있고 많은 국민들이 지쳐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치가 효능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 측면에서 정말 좋은 회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용진 전 의원이 모진 기억이었다 이런 얘기하는 장면이나, 또 뭐 이재명 대표는 그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박용진 전 의원이 계속 브리핑에서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사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반대자, 당내에서 반대자였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만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작됐을 때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었잖아요. 근데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합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친문계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전 맞아요. 지사를 네. 만났죠.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때가 이제 가장 처음으로 주목받았던 비명계 인사의 와의 첫 번째 회동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도 박용진 전 의원 만났을 때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메시지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이제 2월 13일이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내란 극복을 위해서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복당을 사실 환영하는 자리이기도 해서 김경수 지사가 이제 민주당 당원으로 돌아오게 된 거에 대해서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이때 당시에 이제 연대라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서 DJ 전 대통령을 사례로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 세력과도 손을 잡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기 때문에 모든 세력을 아울러야 한다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사실 당 내에서는 뭐 일부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연대하고 어디까지 통합하고 어디까지 받아주자는 얘기냐. 가령 예를 들자면 새로운 미래를 창당하러 나간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혹은 뭐 설훈 전 의원이라든지 혹은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홍익표 의원이라든지 죄송합니다.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언급을 당원들이 하면서 이 연대에 대한 그 선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는 사실 아직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김부겸 전 총리 만나면은 그런 내용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온라인 중심의 소통 구조에 대해서 김 전 지사가 언급을 하기도 하면서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나와 반대되는 진영까지도 함께 아울러서 가는 것이 소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 전 지사에 이어서 지금 만나고 있는 비명계 인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유사한 지점을 강조하는데 그 선이 많이 넓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포용할 건지에 대한 그 차이는 좀 있어서 앞으로 그 대목을 좀 주목해서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여러 가지 또 결이 있을 것도 같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시기에도 좀 주목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뭐 내일 최종 변론이 예정돼 있고 최종 변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네.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비명계 이 대선 출마가 좀 예상되는 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경쟁자를 연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난 20일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1일 10차 변론기일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25일을 이제 마지막 변론 기일로 잡았잖아요.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제 탄핵 국면에서 완전히 대선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야당인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권 이제 레이스를 펼치고 있었지만 여당은 낮에는 이렇게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밤에는 다시 대권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좀 여당 측에서도 대선을 위한 움직임이 있겠구나. 또 실제로 어제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 출마를 선언하는 그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요. 뭐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국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한 걸음에 달려온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 홍준표 시장, 유승민 전 의원도 뭐 연일 SNS나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를 만나고 당내에 있는 이제 입지가 있는 인물들을 단합과 협력을 요청하는 악수를 먼저 청하는 이런 행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앞서서도 말이 나왔는데 이 포용 정치가 더불어민주당 역대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역사들이 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97년 대선을 앞두고 김종필 전 총리와 DJP 연대를 통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잖아요. 이번에도 이런 연대와 포용, 협력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좀 희망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대선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이.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경선은 사실 되게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김문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동훈까지 경쟁을 하게 되니까. 근데 민주당은 사실 독주 체제라 흥행이 안 될 것도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보면 대선 예비 주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만남으로써 그분들이 또 부각되는 효과도 상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치를 할 때 보면 정치인들이 누군가를 안티 삼아서 내가 더 낫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 컨텐츠 경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비명계 인사들이 혹시나 이제 앞으로 대선 주자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재명만은 안 된다,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로 얘기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민주당을 위해서 혹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또 내란 진압을 할 것인지 국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컨텐츠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물론 국민의힘이 원색적인 재미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뭐 민주당 역시도 마찬가지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컨텐츠를 가지고 경쟁한다고 하면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대선 경선이 될 거라고 보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굳히기 전략에 전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대선 주자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대다수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서 어쨌든 소수 당원들의 지지 의사를 끌어낼 필요가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집토끼는 다 잡았는데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마땅히 떨어오는 편이 없어가지고 집토끼는 다 잡았는데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 된다라는 차원의 이런 행보를 보인다고 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이제 비명계를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함께 하자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나와 반대하고 우리가 어떤 척을 지는 사이처럼 언론이 묘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손을 잡는 모습만으로도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 아니냐. 어찌 보면 이제 작은 정치, 협소한 정치가 아니라 뭐 악수를 청하는 사람이나 악수를 받아주는 사람이나 큰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박용진 전 의원도 사실 나쁠 게 없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오늘 마찬가지로 저녁에 만나게 되는 김부겸 전 총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면 이제 향후에 선대위에서 어떤 자리까지 할 수 있는지는 아마 내부적으로 논의가 분명히 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당을 화합하는 모습은 어쨌든 두 사람의 다 좋은 일이고 나중에 대선 주자로 누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당내 대선 경선이 분열과 갈등의 장이 되는 것보다는 화합과 통합의 장이 되는 전초전을 오늘 이제 보고 있는 거니까 김부겸 전 총리와도 어쨌든 좀 희망적이고 미래를 위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게요. 특히 또 저는 이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계엄 사태 이후에 하는 발언을 쭉 보니까 다른 뭐 김경수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당의 노선이나 이런 것들 뭐 떠나신 분들에 대한 서운한 얘기 이런 것들을 하면 조금 각을 세웠어요. 속된 말로. 그런데 박용진 전 의원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까 황 전 대변인님 말씀 주셨는데 비명 행사라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많이 언론에 부각이 됐기 때문에 많이 서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 지켜봤는데 이 회동 이후에 박용진 전 의원이 또 직접 얘기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직접 이 화면 보면서 뉴스토마토 클립으로 한번 지켜보시죠.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권 의원님 오늘 말씀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어떠셨어요? 안 싸웠어요. 분위기 나쁠 거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생각은 많았지만 힘 합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 불안 덜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에 저나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서로 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대변인 통해서 뭐 말씀도 들으셨겠지만 그 정도의 얘기를 서로 이제 주고 받았고요. 정말 걱정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나라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민주당이 힘을 모으고 통합하고 또 국민 통합으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표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 철학과 이념적으로는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인지 그거는 뭐 논쟁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거는 이번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포지셔닝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진보라고 한다면야 박용진이 가장 진보 포지셔닝이고 양보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은 이게 논쟁과 토론의 사안이 아니라 그 정치적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칫 당이 훈고하듯이 논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치 예속 논쟁하듯이 정말 국민들 삶과 불안을 안정시켜 드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에 예속 논쟁으로 나를 지새우는 정치 세력으로 비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훈고와 계속 논쟁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네요. 네, 박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이제 저 자리에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아까 그 첫 문장이 일단 귀에 들어왔고 대뜸 기자들한테 안 싸웠어요 이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싸웠을 맞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이크를 들이댔는데 표정이 그렇지 않은 표정이니까 그러네. 얼마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전 의원을 이제 뭐 챙겼다 내지는 신경을 많이 써준 거라는 그런 좀 뉘앙스의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저는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분명히 절박한 심정을 내비쳤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절박함이라는 게 지난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국민들을 지난 3년간 고통받게 해드렸다라는 그런 미안함과 부채의식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보니 우리가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박용진 당신과 내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을 분명히 박용진 의원에게 보여줬고 그 결과가 아마 지금 이런 박용진 전 의원의 애티튜드에 나왔다라고 보고요. 뭐 물론 근데 친명계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관계자도 저는 만난 적이 있어요. 굳이 뭐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상 거의 독주 체제에 가깝게 막 40% 육박하는 대선 주자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데 다자 구도에서 양자 구도로 따져도 한참 앞서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뭐 비명계 인사들을 만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너무 협소하게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뭔가 포용과 통합을 하는 행보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역시도 과거에 어떤 자신이 겪었던 치욕스러운 일들 뭐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이라든지 단식 투쟁을 할 때 뭔가 조롱 섞인 그런 비난이 있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도 또 이 자리에 나온 거니까 서로의 어떤 서사가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좋은 그림 연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또 기자들이 당내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클릭. 네, 우클릭 논쟁, 그렇죠.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이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한 질문인 것 네. 같은데 그거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그 답변 중에 예속 논쟁 이 얘기를 네. 한 게 되게 눈에 띄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속 논쟁 하면은 조선 현종 때 서인과 남인이 왕실의 그 상복을 몇 년 입느냐 이걸 가지고 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도 안 되는 논쟁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 삶에는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 예속 논쟁 발언이 바로 이제 박용진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좌파, 우파, 배고파. 국민은 배고파. 네, 이걸 해서 정말 너무 시원하고 저는 좋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민주당이 원래 중도 정당이다. 시대 상황이 진보성이 더 중요할 땐 진보적 중도 역할이 보수성이 중요할 땐 중도 보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는 사실상 이제 시대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인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게 이런 발언들이 처음이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도 97년 당시에 우리 당은 중도 우파 정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했기 때문에 우파이고 또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도다 이렇게 말한 바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치가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기 위해서 효능감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나의 삶 또 우리 가족의 삶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되자. 특히나 대통령은 온 국민의 대통령이니까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뭐 우파, 좌파 아니면 진보 보수 이런 데에 이런 성향이 흔들리지 말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또 박용진 전 의원은 진보 정당 출신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뭐 지금 상황이라는 게 또 그렇죠. 보수 정당이라는 게 사실상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누군가는 또 보수까지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을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또 아름다운 얘기를 하면서도 정치부 기자들은 다 또 아니 이거 서울시장 뭐 제안한 거 아니야? 뭐 지방선거 얼마나 이런 루머가 돌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이제 실제 서울시장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는 알 수도 없고 기자들도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내부에서 비공개 자리에서는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실제 서울시장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오며 가며 들었던 서울시장 후보군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특히 찐명이거나 사실상 친명이거나 하는 분들 중에 지금 5손가락도 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뭐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모 인사라든지 뭐 내지는 지금 수도권 다선 중진 의원이라든지 등등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다 찐명이고 친명이에요.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가령 박용진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에 나갔을 때 뭐
당내 절차를 정당하게 거쳐서 출마를 한 다음에 컨텐츠 경쟁하면 되는 거고요. 서울시장에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봐요. 저 자리에서 과연 박용진 전 의원이 그쵸. 서울시장 얘기를 먼저 꺼내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내가 대통령 되면 당신 서울시장 밀어줄게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글쎄요. 저 분위기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아마 그냥 자가 발전한 기자들 사이에서 자가 발전 많이 하거든요. 아마도 이런 얘기를 했을 법하다라고 이제 띄우기 위해서 이제 기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재미 요소 아닐까 싶긴 한데요. 아, 그렇군요. 조금 이게 정치인들끼리도 이렇게 포용하고 화해하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또 지지자들한테도 한마디를 맞아요. 했더라고요. 네, 식구끼리 어제 싸우면 누가 좋냐. 맞아요. 이게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멈춰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정당의 생명력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활발한 토론이야말로 창의성과 역동성의 원천이다. 다르지만 하나로 어우러진 화음. 또 반대 의견도 포용하는 다양성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 새로운 나라로 전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셨는데요. 맞습니다. 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없잖아요. 또 이 공정과 통합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수호해온 곳이 민주당의 길이다. 이렇게 강조한 걸로 볼 수 있고요. 저는 또 이게 그 일부 비명계라고 불리는 또 당 대권 주자를 노리는 분들도 사실은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과 또 다 당내에서 지지자들 분들께서 다음 대권 주자라고 후보라고 여기고 계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을 또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이라든지 행보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누군가를 짓밟거나 공격한다거나 해서 이 후보가 바뀌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이 또 앞으로 미래를 나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박 교수님, 강성 지지층도 이거 받아들일까요? 강성 지지층이 어떤 걸 받아들인지 지금 자제를 요청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자제. 아무리 당 대표라고는 하지만 네. 나는 나잖아요. 지지층은 또 입장이 있잖아요. 글쎄요.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비명계 인사들 중에는 뭐랄까 혐오 표현이라든지 혹은 다양성을 위해서 또 당의 건강성을 위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나 정치인들을 너무 매도하지 말자라는 차원의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발신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자제하자라고 나온 것은 제가 아주 오랜만에 본 일이어서 뿐만 아니라 그 얘기와 함과 동시에 윤석열 내란수계에게도 마찬가지로 뭐 사형이라든지 평생 감옥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말자라고 당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 지지자들 혹은 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용하는 지도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표현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민주당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 또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굳건히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바라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당 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당 바깥에서 우리 정당을 어떻게 지켜볼까라는 걱정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아마 그런 표현을 자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뭐 물론 근데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도 전 존중하는 바이기 때문에 뭐 이제 워터멜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뭐 표현들이 경멸적인 표현들이 있다라고는 하나 그것을 뭐 막을 수는 없죠. 아니 뚫리님이라고 어떻게 막겠습니까? 시원하게 또 지를 때도 있는 거고 또 그 비판을 어떤 분들은 또 감내해야 되는 책임도 정치인들로서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요. 다만 1위 대선 주자가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당대표의 얘기를 혹은 민주당 대선 주자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합 행보 계속하네요. 이재명 대표는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24일 저녁에 김부겸 전 총리 네. 만찬하고 27일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오찬하고 28일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만나고 김두관 전 의원도 뭐 만날 예정이라고 네. 하니까 이거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가지 주제를 더 끝장을 내야 돼서 네. 끝장 야, 뉴스 이거- 네, 2로 네.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끝장 뉴스는 황현실 전 대변인님 네, 소개해 끝장 주시죠. 뉴스 두 번째는 케이블 타이
포박용이 맞다인데요. 김현태 707 단장이 케이블타이가 문을 잠그는 용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를 반박하는 시연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나섰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김현태는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도는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707 특임대가 갖고 있는 코브라 케이블타이. 자, 이걸로 당기면은 이렇게 손이 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수갑입니다. 수갑해가지고 이걸로 당기면 못 도망가고 통증을 주기 때문에 이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네? 이거 하면은 질의를 못 하잖아요. 이거 20초 빼주세요. 못 풉니다. 자, 슬라이드 올려주세요. 아니,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707이 휴대한 케이블타이 2종. 네? 저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도록 설계된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구조상의 문을 봉쇄할 수 없습니다. 장관 직무대행님, 이걸로 문을 봉쇄 용도 맞습니까? 수방사 특임대 있었죠? 예, 뭐 제가 그 장비를 직접 운영해 본 적이 없는데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707의 다른 종류 케이블타이, 저 얄팍하게 생긴 거, 그걸로 봉쇄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12월 3일 밤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하고 있는 707 특임단의 실제 영상 한번 봐보십시오. 영상 한번 올려주세요. 바로 저겁니다. 저것이 바로 이 포박용 코브라 케이블타이가 문을 봉쇄하는 용이 아니다라고는 보여주고 있죠. 자, 뭘로 문을 봉쇄하고 있습니까? 강목과 정테이프로 문을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 봉쇄용하고 포박용 수갑 전혀 다른 거예요. 국회의원들 잡아다 끌고 가려고 이렇게 준비해 온 겁니다. 야, 박선원 의원 히트 쳤네요. 케이블타이가 뭔가 했더니 지금 보니까 딱 실감이 저거 수갑이네요, 네, 근데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사람을 끌고 가는 포박용으로 쓰였느냐, 아니면 실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국회에 나와서 헌재에서 네. 발언을 바꾼 것처럼 국회 문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냐, 그 용도에 대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박선원 의원이 직접 저렇게 시연을 한 건데요. 12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태 특임단장, 707 특임단장은 그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그 계엄군의 이제 그 지휘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어찌 보면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인데 이분이 12월 9일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야, 이 진짜 참 군인이구나. 이런 여론이 그렇죠. 있었고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뭐랄까 그 진실을 고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보여줬다가 헌재에서 진술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저런 케이블타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피청구인 윤석열 쪽 변호사들의 질문에 이것이 어떤 국회에서 누군가를 끌고 나오기 위해서, 특히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식의 그런 증언도 하거든요. 의원 자체에 대한 부정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목에서 국회의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문 봉쇄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렇게 직접 시연을 한 장면입니다. 아, 그렇군요. 중요한 거네요. 이게 네. 실제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들 포박하기 위해서 가져갔다는 그런 증언도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도 저 장면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방첩사가 일단은 저 케이블 타이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3, 4월 경에 포승줄과 수갑 이런 인원 포박 장비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증거도 나와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고 하고요. 또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저렇게 나왔다시피 이제 케이블 타이가 완전히 이제 인원 포박용이다라는 증언들이 여러 나왔고, 또 하나는 비엘탄이라고 해서 전시에 휴대하는 실탄이 있는데요. 그거를 707 대원 197명에게 3,300발을 일단 소지하게 했다. 실제로 이제 실탄을 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윤석열의 국회 단전 지시가 있었다라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포박용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갔다라는 이 팩트 자체가 네. 이게 지금
어떤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헌적인 포고령을 이행하려고 했다라는 차원이 하나고 또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그러니까 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실제 그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150명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에 대한 부분을 인지했냐, 인지하지 않았느냐 그 대목도 이제 논점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이 비상계엄 표결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니다. 이제 이런 대목에서 케이블 타이가 하나의 어떤 수단과 도구로서 지금 거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결국 포박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결국 기존의 계엄 수뇌부가 지시했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언이자 증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계엄 당일 텔레그램 대화방도 이미 지난주에 보도가 됐었는데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김현태 특임단장이 부하들한테 명령한 그 텔레그램이 나와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의원들을 막은 게 아니라 국회만 막으려고 했다.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707 특임단 대화방을 보면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김현태 단장 본인이 명시를 하고요. 본회의장 진입 차단이라고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 증언에서 완전히 나몰라라 하듯이 증언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흘렸던 눈물이라는 게 이제 악어의 눈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꼭 이게 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포고령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계엄군을 막는 행위 자체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포고령에 따라서 이건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였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실에서 국회 방옥과에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CCTV 영상에 707 특임단이 자정경에 뉴스토마토 취재진을 그렇죠.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려고 했던 장면이 담겨있는 영상까지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 김현태 특임단장의 반복적인 거짓말도 증언으로 또 그 밑에 있는 휘하의 부하들의 증언으로 또 영상으로 뭐 사진으로 뭐 다 지금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되돌아갈 곳이 없는 뭐 특임단장의 현 주소죠. 뭐. 그러네요. 거슬러 올라가자면 근데 의원이 아니고 인원이고 그건 요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의원들을 의결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경고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잖아요. 네. 다 거짓말이었었던 네, 네, 다 것이 자꾸 거짓말이었고. 부하들의 네. 증언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증거도 네. 나오고요. 이런 상황이네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일 25일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내일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지난해 12월 14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서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내일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은 앞서된 길과 같이 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무제한으로 최종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후에 변론 종결이 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통상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면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평의를 마무리하는 평결에서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후임 재판관부터 역순으로 다시 의견을 낸 다음에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요. 이 탄핵소추안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고요. 재판장은 문 권한대행입니다. 평결 후에는 연구관들이 자료와 심리 결과를 요약한 뒤에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요. 주심이 만약에 소수 의견을 내게 되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결정문 작성을 하고 소수 의견이더라도 별도에 제출해서 나중에 결정문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상 평의부터 결정문 작성까지 1, 2주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헌재 선고는 빠르면 3월 6일, 아무리 늦어도 3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박 에디터님, 내일 그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네. 뭐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내용 사실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 여기 안에 무슨 오늘 최근 기사를 보니까 여권 관계자가 이야기한 바로는 본인이 탄핵 기각이 되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시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혹은 대국민 사과 혹은 유감 표명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들어갈 예정 뭐 가능성 이런 건데 별로 관심 없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길게 하느냐에 대한 그 포커싱이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자들도 그렇고 언론사들도 그렇고 특히 또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도 대부분 워낙에 이제 1시간 드리면 59분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종 진술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 기회잖아요. 헌재에서 발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시간을 마침 줬을 때 정말 필리버스터를 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진짜 언제 끝나지?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오가고 있어서 저는 내용 물론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진술이니까 거기 안에서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많은 내용을 그동안 고심했는지를 다 깔아놓겠죠. 뭐 그 중에는 사과도 있을 거고 유감도 있을 거고 무슨 뭐 개헌에 대한 가능성까지 제시하면서 기각이 되면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런 메시지 담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 대다수는요 이런 거 관심 없고 빨리 끝내고 빨리 파면되는 거를 기대하고 있을 거다. 전 이렇게 줄이고 싶습니다. 네, 내일도 나오시죠, 박 예. 대표님은. 네. 네, 내일도 이 최종 변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해드릴 테니까 뉴스토마토 라이브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유포프카님, 라폴리님, 순환양님 두 분 칭찬하는 멘트 계속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끝장 뉴스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민주당이 늘 견제구 던지는 역할을 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때부터 언더독, 막 혁신적 정책 사이다 발언 이런 걸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어서 주류 정당의 책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잘할 수 있을지 잘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시민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끝장 뉴스에서 진실을 밝혀내면서 시민들의 뜻을 많이 전달해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오후 5시에 평일에 끝장 뉴스 진행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바로 이어서 끝내주는 경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주는 경제에서는 트럼프 관세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학균 센터장이 말씀 주실 거고요. 김재경 소장 나오셔서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 이후의 서울 아파트 전망 이야기 주실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 말씀 나눠주신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그리고 황현실 전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